그러면 오늘 일본이 한국에서 합병하고 난 뒤에 내치적으로 다룰 때 굉장히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데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본이 내치한 데 있어 방해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8가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 한국 교회의 8가지 힘을 저 식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이 일은 191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냐?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해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로 뭉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시작했다. 원기라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왕성하다는 것보다 이 원기라는 건 도덕적인 부분으로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국민들의 도덕 수준이, 법치 수준이, 규범 수준이,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청년 교육을 힘쓰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여섯 번째,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선교사들이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도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이 기독교 자체가 혁명적 사상의 풍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8가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식민지 하에서도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정말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승만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챗GPT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좀 이쁘게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니까 검은 바탕이 되었는데 낮에 했으면 아마 흰 바탕이 아마 검은 글씨로 이렇게 이쁘게 또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점에 토마스 목사님 맞죠? 토마스 저기 평양에서요. 예. 그분은 이제 제너럴 호워 셔먼 사건에서 1886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때는 실제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순교를 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 1884년 9월 26일 알렌 선교사님이 말 타고 이렇게 왕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살 때 마이애미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중국이 영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야 그러면 2년 전에 1882년도에 우리가 종이수호 통상 맺은 국가가 있다. 저 조선이라는 나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하게 돼요. 방문을 해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9월 20일 날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조선이 어떤 상황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쇄국 정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1886년에 보면 우리가 심의양요, 병인양요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 많이 하고 천주교 교인들의 한 2만 5천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대원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는 미국 공사의 폐기 없는 그냥 추치기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밤에 아내와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야 한국은 나에게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어떤 사건이 생기냐? 1984년 12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에요. 갑신정변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우리가 역사 잘 안 배우기도 하고 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신정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갑신정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계기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12월 4일 이제 갑신정변이에요. 그 당시에 민영이라는 민씨 조카가 이제 경비사절단을 해가지고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은 민영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와서 배 안에서는 막 세상 사람들은 와 개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들어와서 도로 더 골수 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시에 보수라는 것은 뭐죠? 개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청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침내 또 어떤 한 파가 있었냐면 개화파가 있어요. 친일 개화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나라를 열고 싶은데 민영이가 더 골수 좌파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함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개화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뭐가 세워지냐면 우정국이 뭐죠? 예, 우체국이 세워져요. 종로 쪽이나 그게 최초로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낙성식 환영식을 해요. 오픈식을 하는 거죠. 오픈 세리머니 하면서 외국인 공사 그리고 많은 고관 대직들을 불러 모아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누가 불을 이불로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때요? 다 당황해가지고 막 밖으로 쫓아 나온 거예요. 쫓아 나오는데 민영이가 나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때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설에는 서재필의 동생이 아마 총칼질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몽둥이 칼로 내리쳤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낭장해가지고 쓰러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 이제 외국인 그 직원을 한번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독일인 멜란도프예요. 멜란도프가 이제 민영이가 쓰러진 걸 보고 업고 자기 집에 눕혀놓고 아내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내 선교사님 보니까 그때 오니까 벌써 혼수 상태고 몇 박도 안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정성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꼬맸어요.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이 한국에서 최초의 수술이죠. 끝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왕진하고 난 뒤에 쓴 한국의 최초의 진료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수술하고 이제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아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3개월 만에 딱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라든지 고종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민시들이. 당신 뭘 원하냐고 하니까 고종이 물어보니까 아내 선교사님 병원을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광해군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1885년 부활절 기점으로 해가 4월달 지금 이 계절에 일본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레터 부부들이 이제 왕창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이 들어온 지 한국 교회 핍박 시점에서는 30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에요. 제가 3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1904년도에 독립정신을 썼을 때 이때 복음을 전파받은 지가 20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1904년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풀려나가지고 미국의 민영환의 밀사로 이제 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YMCA에서 돌아올 때가 1910년 10월 11일 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3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이 이제 3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교인이 그 당시에 몇 명인 줄 아세요? 퀴즈. 예? 100만? 땡! 아니 이때 25만 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건 25만 명이고요. 가로 해가지고 아웃룩에서 보고한 것은 37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성 감옥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고문받고 그 다음에 처형되기 일보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부어주면서 막 몸이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고 정말 새로 거듭난 사람처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옥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옥중에서 몇 명 정도 해봤을까요? 혹시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이 20만 도. 그러면 이때가 25만 명이었으니까 이때 1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한성감옥에서 40년을 전도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양반, 주자성리학, 유학자, 완전히 머릿속에 기독교와 전혀 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40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옥중 학교도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민영환의 특사로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어느 대학 나온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워싱턴 대학 학사학위 마쳤어요. 두 번째 하버드에서 석사 마쳤어요. 그리고 프리스턴 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저희들이 이제 한국교육 비박 끝나면 또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때 한국교회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오늘 세어보니까 1884년이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14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인이 1700만 명이 세례교인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제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물어야 돼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금 수영로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5주째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교회가 완전히 좌경화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다 나는 보수다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은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거는 왜냐면 40-50년 전에 손보호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 화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교회에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론들이 굉장히 작용화된 이론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대학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도 제가 당시에 대학생 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와, 나는 그렇다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미에 가두어 놓았고 우리의 활동력을 줄였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자 이데올로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관리자의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 액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핍박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액티브했어요. 파수꾼의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작용화를 지금 40년 동안 시켜서 지금 이상하게 우리가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하지? 답답해 죽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 정신에 그 그람시 이론에 따라서 벌써 적용화된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뛰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뛰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액티브한 파수꾼이 지금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